62페이지, 3페이지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서구 열강 세력이 점점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도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서양 세력이 우리나라까지도 손을 뻗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흥선대원군 정권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그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병인 박해라는 사건이에요. 1866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병인박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인박해는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한 사건인데, 배경은 엉뚱하게도 러시아가 원인이 돼요. 1860년에 조선과 국경을 러시아가 접하게 됩니다. 이거는 왜 일어났냐면,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는데 2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맺지. 그때 러시아가 연해주라는 아주 광대한 지역을 손에 넣게 돼. 근데 문제는 이 연해주라는 지역을 러시아가 손을 넣게 되다 보니 우리나라와 국경을 마주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흥선대원군은 이 조선과 국경선을 마주대한 러시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컸겠지. 왜냐하면 이미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구 열강의 군사력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누구와 손을 잡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 당시 러시아 못지않게 군사력이 강력한 프랑스와 손을 잡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천주교 선교를 위해서 프랑스 신부들이 입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프랑스와 연결된다면 러시아 견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하지만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주 단순한 이유. 러시아가 연해주까지 밀고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다른 지역, 러시아는 워낙 영토가 넓기 때문에 지금 연해주 지역까지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괴롭힐 그런 여유까지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싸울 곳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신부와 만나기도 하고 접근도 했는데 프랑스와 손을 잡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두 번째는 이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천주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별다른 적대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의 부인부터가 천주교 신자란 말이지. 집안 여인들 여러 명이.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정말로 싫어했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미 부인이 믿어버린 순간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천주교를 대놓고 탄압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지. 자기한테도 불똥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러시아는 연해주 방면의 남하 정책을 일시적으로 중지했고, 또 청나라가 대규모로 천주교 박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이전에 천주교 박해를 안 한 건 아니란 말이지. 예를 들면 신유 박해 같은 사건이 있었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원군에 대한 정치 공세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 왜냐면 대원군은 지금 대원군 집안의 여인들도 천주교를 믿고
있었고, 또 실제로 대원군이 천주교 이 프랑스 신부들과 만남도 가졌기 때문에 대원군이 사교인, 아주 사악한 종교인 천주교와 내통을 한다는, 흥선대원군을 적대하는 정치 세력의 공세가 있었단 말이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박해하는 입장이었는데, 대원군이 이 천주교의 신부들과 어떤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자기가 역으로 천주교를 탄압을 하게 돼. 그래서 대원군이 대규모로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바로 병인 박해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9명의 프랑스 신부를 비롯한 많은 천주교도들을 처형했고, 그 중에 살아남은 유일하게 그 자리에 없었다가 피신한 리델 신부라는 사람이 이 박해의 소식을 청나라에 탈출해서, 이미 청나라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겠지. 아편전쟁 이후니까. 그래서 프랑스 함대 사령관인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게 돼. 우리 프랑스의 신부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병인 박해는 리델 신부가 프랑스 함대 사령관에게 알림으로써 프랑스의 보복인 병인 양이오를 불러오게 되는 거지. 둘 다 1866년에 벌어진 일이야. 병인 박해는 1월, 그리고 10달 뒤 11월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약간 성격이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 그게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병인 박해와 별 상관이 없어. 병인 박해는 프랑스와 관련된 일인데,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미국과 관련된 일이야. 제너럴 셔머너는 배의 이름인데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는 추정이 있어. 실제 제너럴 셔머너는 아니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이 되는 거야.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진이 없는 것 같아. 1866년 7월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미국 배인 제너럴 셔머너는 어떤 사건을 일으켰느냐? 자, 무장한 미국 상선, 아까 봤던 그 배인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변까지 진출해서 교역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어. 중국에서 출발한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까지 들어간 거야. 왜 평양에 갔는지는 모르겠어. 가려면 서울에 가야지. 근데 아마 얘네들이 선생님 생각으로는 조선의 지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서울로 가고 싶었는데 착각해서 평양으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평양 주민과 평양의 관군은 이 난동을 막 대포를 쏘고 막 사망자도 나타나니까 제너럴 셔머너를 공격해서 불살라버립니다. 왜냐면 제너럴 셔머너가 강둑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었고 화공으로 불태워버렸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 제너럴 셔머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겠지. 그리고 미국은 한 몇 년간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 그냥 그런 배가 있었는데 행방불명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정도지. 이게 조선에 가서 불태웠다, 불타서 없어졌다, 이런 것까지는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바로 보복이 들어오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1866년 7월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아까 봤던 병인 박해, 그 이후에 일어날 병인 양요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수년 뒤에 일어나는 신미양요라는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1871년에 일어났지, 신미양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프랑스 함대가 이제 보복을 하러 나타나는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된다. 자, 병인 양요는 아까 배웠던 병인 박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함대가 나선 사건이야. 강화도로 공격했고 불법 점거를 했으며, 그렇게 점거한 강화도를 끼고 프랑스는 병인 박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와 온 김에 통상조약도 체결하자고 요구를 해. 통상조약은 서구 열강들이 동양에 나타났을 때 요구하던 기본적인 요구지. 예를 들면 이 통상조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난징조약이나 뭐 이런 조약 같은 걸 맺자고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병인양요에서는 이 강화도를 점령하는 와중에 당연히 우리나라 군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주요 전투는 정족산성과 문수산성 전투가 일어나게 된다. 정족산성은 삼랑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 있었던 성이고 문수산성은 이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강화도라는 이 섬이 한양이 여기 있단 말이지.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울을 위협하려는 서구 세력이 들어왔을 때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은 강화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정족산성 전투와 문수산성 전투에서 양원수와 한성근이 활약을 하면서 프랑스군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게 되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대충 복수는 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그런데 조선이 통상조약 체결은 거부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지금 있는 함대로 조선 전체를 다 점령을 할 수는 없으니 돌아가야겠다 이 정도쯤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냥 가지는 않고 외교장각 도서, 우리나라 당시에 이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신경 써서 만든 요새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관하던 중요한 문서들을 이 강화도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 근데 하필이면 이 강화도가 털려버린 거지.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외규장각 도서, 외규장각 도서는 왕실 도서관이야. 감 나가는 건 다 챙겨서 간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서들이 이들의 약탈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뭐 일부는 돌아왔다고 해. 프랑스가 10년 장기 대여로 빌려줬다고 하지. 빌려줬다는 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짜증나는 거지. 약탈해서 뺏어간 건데 이렇게 뺏겼다고 하지. 그치? 이것이 바로 외교장각 도서 중에 일부인 뭐 조선왕조 의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이 서구 열강의 침략을 예전엔 걱정만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게 됐잖아. 병인양요처럼. 그래서 군사력 강화에 나서게 된다. 다음에 또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쳐들어오면 강화도로 올 거기 때문에 강화도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게 되는데 강화도에 있었던 군대인 진무영의 위상을 높였다.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원래도 있었어. 숙종 때 만들어요. 진무영. 근데 이걸 이제 위상을 높여서 강화를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조청병이 포군을 배치하고 무기와 전함을 수리하고 그리고 서양의 전함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레포나 각종 화포들을 개발한다. 이게 수레포라는 건데 일종의 기뢰 같은 거야. 기뢰가 이제 육지에선 지뢰가 있지. 밟으면 터지잖아. 지뢰가. 마찬가지로 물 속에 넣어놨다가 배가 지나가면 터져서 배를 폭발시키는, 배를 침몰시키는 그런 무기가 기뢰인데 우리나라 조선에서 당시 기뢰의 일종인 수레포를 만들어서 서양의 전함을 막아보려고 했던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무기도 만들고 군대도 배치하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겠지. 그래서 또 한성의 통행세를 걷고 원납전을 계속 거둬. 이게 그전에는 경복궁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해서 했다면 경복궁은 거의 다 지은 상황에서 군사력 강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전히 통행세와 원납전을 계속 거뒀다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1868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건 또 무슨 사건이냐? 자, 이번엔 또 독일 사람이야. 오페레트라는 독일 상인이 있었는데 통상 수교를 강화가 아니고 강요하기 위해서, 근데 군사력으로는 소용이 없어. 그리고 독일 오페레트는 일개 상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군대를 끌고 올 수 없잖아. 그래서 오페레트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인들은 조상을 끔찍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고 권력자인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의 시체를 가지고 인질을 잡으면 요거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으로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균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근데 비록 실패했지만 조선 입장에서는 아주 끔찍한 거죠. 이 서양 애들은 완전 짐승이다. 어떻게 조상묘를 파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서양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서양에 대한 무력 저항에 대한 의지가 더 타오르게 되는 거지. 자, 그러한 중에 신미양요가 벌어지게 돼. 이건 뭐 때문이야? 이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이지. 그러니까 미국이 드디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알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야. 1871년에 벌어집니다. 자,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관련해서 야, 니네 한번 해명을 해봐. 사진 파견을 제의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얘네 맨날 하는 소리가 뭐야? 개항도 하고 뭐 아니면 우리 얘기 좀 해보자 한 거야. 근데 조선은 이미 그 전에 여러 사건들, 오페레트 도구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서양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너희 같은 짐승놈들과 협상 따윈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미국은 미국대로 어차피 이놈들 거절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한 대 때리고 어차피 시작을 해야지 해서 사신 파견을 제의하는데 얘네도 반응은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협상 의사 없음 이 얘기도 듣기도 전에 이미 함대를 파견해 버렸어. 그러니까 둘 다 독인 객진인 거지, 그지? 독인 객인인 거지 완전. 조선은 협상 따윈 없다. 미국은 지가 지들이 물어봐 놓고 결과는 듣지도 않고 이미 군대 파견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또 강화도인 거지. 자, 미군은 강화도에 상륙해서 치열한 전투 끝에 덕진진을 점령하고 초지진까지 점령했다. 이 강화도의 요새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배치해 놨는데 나름 치열하게 접전했지만 역시 서양의 우수한 무기를 따라올 수는 없었던 거야. 당시 동아시아 3국 중에서 이렇게 서양이 직접 나서서 무력으로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이길 만한 나라가 없었던 거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초진 광성고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당시 이 지휘관이 어제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치열하게 이제 접전을 하다 죽었는데 이 어제연이 가지고 있었던 대장 깃발을 이 미국 애들이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간 거지. 이거를 걔네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자기네들도 보관해놓고 까먹고 있다가 야, 한 10년 전쯤에 이것의 존재가 알려졌어. 그래서 미국 애들이 자기네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이 어제연의 숫자기라고 불러. 이게 한자로 수두거든. 장수할 때 그 숫자야. 우두머리. 그래서 대장기인데 이 대장기를 우리나라에게 돌려주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대장기를 돌려받는 행사를 벌인 거지. 군인들이 와서 이제 경례를 하잖아. 이게 조선군이 쓰던 깃발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군인들이 와서 경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10년 전에 이 어제연 숫자기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한창 이 깃발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이런 거 보면은 이 어제연 숫자기 가지고 문제를 계속 내게 된다. 이게 신미양요를 상징하는 유물인 거지, 말하자면. 자,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치열하게 저항은 했지만 강화도는 점령당했단 말이야. 강화도를 점령해서 이제 야 니네 우리 강화도 점령했는데 한번 협상해야지. 조선 정부는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래서 미국은 맥이 빠진 나머지 개항을 요구하는 사안만 남기고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됐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서양과의 두 번의 전투를 벌였고, 당연히 전쟁을 그렇게 하다 보면 서양인에 대한 적대감이 늘어나겠지. 싸웠잖아. 적대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오페레트 도구 사건도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 대한 적대감은 더더더더 늘어났겠지. 그 적대감을 표현하는 비석을 세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척합이야. 척합의 내용을 보면 교과서 82페이지 위에도 나와 있는데,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무슨 얘기야?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면 화친도 맺지 말고 얘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척합의 내용이야. 그 얘기는 한마디로 서양과 무조건 싸우겠다라는 거지. 타협은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싸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척합의, 이게 척합이지. 척합의를 세워서 전국에 세우게 되는데, 신미양요 이후에 건립을 하게 된다. 1871년 이후에 건립을 하게 돼. 병인 박해 이후도 아니고 병인 양요 이후도 아니고 오페르트 도구 사건 이후도 아니고 신미양요 이후에 건립을 하게 된다. 신미양요 몇 년이냐? 1871년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대충 연표를 살펴보면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 거야. 1863년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다가 아까 봤듯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니까 병인박해를 일으키게 되지. 이 병인박해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게 병인양요인데, 병인박해와 양요 사이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일어나지.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신미양요와 관련이 있다. 시기적인 순서와 인과관계를 구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병인박해와 병인양요가 관련이 있는 거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과 신미양요가 관련이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